만약 여러분을 반신불수나 기억 상실에 빠뜨리고 심지어 누구에게 연락할 틈도 없이 길에서 쓰러지게 만드는 약이 있다면 그래도 매일 그 약을 드시겠습니까?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매일 복용하고 있지만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약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약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상비약을 통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겁을 주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개인 병원부터 최종 응급 의료기관까지 크고 작은 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내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뇌졸중 환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 대부분이 아주 건강해 보였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걷고 먹고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 사이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입이 돌아가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며 몸의 절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뇌졸중 위험군에 속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도 꾸준히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한 가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 약이 자신의 나이나 기저질환에 맞는지 심장, 혈관, 기억력, 심지어 생명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지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어떤 분은 10년 전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그대로 계속 복용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이웃의 말을 듣고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약은 다들 먹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화초에 물을 주다가 신문을 읽다가 혹은 TV를 켜다가 뇌졸중이 덮칩니다. 예고도 없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되돌릴 기회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수원에 사시는 74세 유할머니 환자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관절염 진통제, 한 알과 야간료를 조절하는 약 하나를 드셨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처럼 시장에 가고 요리를 하고 손주를 돌보셨죠. 하지만 어느 화요일 아침 딸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한쪽 입은 비뚤어져 있었고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뇌허혈로 인한 심각한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다시는 말을 하거나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의 처방전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드시던 그 2가지 매우 흔하고 익숙한 약이 바로 이 비극을 조용히 일으킨 주범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만약 유할머니가 그리고 그 가족이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슷한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잠시 후 저는 50세 이상에게는 매우 흔하지만 뇌심혈관과 기억력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4가지 약물군을 명확히 짚어드릴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경고만 하고 그치지 않겠습니다. 왜 그 약들이 위험한지 자세히 분석하고 제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더 안전하고 더 간단하며 더 효과적인 대체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믿어 오셨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시각으로, 즉 더 신중하고 더 주도적이며 더 결단력 있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바로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들이 위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먹고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해 보이더라도 이미 뇌혈관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간과할 경우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경고하고 싶은 약물은 바로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 약물군은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시죠?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 상비약에는 이브로펜, 나프록센 또는 디클로페낙 중 하나쯤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어깨가 쑤시거나 관절이 아파도 먹고 텃밭 일을 하고 나서 몸이 뻐근해도 먹습니다. 이 작은 알약들은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별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세 이상이고
이 약물군을 장기간 꾸준히 복용한다면 그것은 심혈관계와 뇌에 조용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소염제를 복용하면 우리 몸은 평소보다 더 많은 나트륨과 수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아시다시피 혈액이 많아질수록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은 커집니다. 혈압이 매일 조금씩 오르지만 통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탄력을 잃게 합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처럼 내부 압력은 높아지고 관 자체는 푸석푸석해져서 약한 부분 하나만 있어도 터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면 그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약들은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유리처럼 매끄러워야 할 혈관벽이 사포처럼 거칠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염증 부위에 혈중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점차 두꺼운 플라크가 형성되고 작은 조각 하나라도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흐르다가 뇌의 어느 혈관을 막아버리면 여러분은 몇 초 만에 뇌경색을 겪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김 선생님 환자가 기억납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으셔서 디클로페약을 직접 사서 매일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씩 3년 넘게 복용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식사도 잘 챙기니 이 약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초에 물을 주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물뿌리개를 든 팔에 힘이 빠지며 입이 돌아가 쓰러지셨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먹던 진통제가 뇌졸중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사의 명확한 처방 없이는 이 약을 절대로 매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병 또는 신장병 병력이 있는 분들은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통증이 가볍다면 의사에게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파라세타몰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혹은 약을 먹는 대신 디클로페약이 함유된 겔과 같은 외용제를 사용하여 전신에 영향을 주지 않고 관절 부위의 통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적절히 하고 여건이 된다면 물리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식사가 갖는 역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연어, 마늘, 생강, 녹색 채소, 강황은 모두 염증을 자연적으로 줄여주고 혈관과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입니다. 꾸준히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통증을 줄일 뿐만 아니라 뇌졸중의 위험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통제가 조용히 뇌혈관을 파열시킬 수 있다면 제가 다음으로 여러분께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약물군은 바로 기억도둑입니다. 요란하거나 격렬한 방식이 아니라 조금씩 여러분을 건망증에 시달리게 하고 집중력을 잃게 하다가 순간적인 현기증만으로 갑자기 쓰러지게 만듭니다. 위험한 점은 이 약이 낯선 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하기 힘든 문제, 바로 요실금을 조절하기 위해 매일 이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특히 집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실수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으며 심지어 실수할까봐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을 먹는 방법을 택합니다. 한국에서 매우 흔한 옥시부인, 톨터로딘, 솔리페나신 같은 약들은 효과가 빠르다고 광고됩니다. 며칠만 먹으면 소변이 새는 증상이 없어져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 대가가 방광이 아니라 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들은 방광 근육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기억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에까지 개입합니다. 이 물질이 억제되면 뇌는 마치 전력이 부족한 전등처럼 깜빡거리거나 아예 꺼져버립니다. 그 결과는 건망증, 혼란, 균형감각 상실, 잦은 낙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세 이 할머니의 사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후 할머니는 자주 요실금을 겪으셨습니다. 아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 의사는 옥시부인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도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변 실수 걱정도 없고 잠도 더 잘 잤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고
날짜와 시간을 헷갈리기 시작했으며 어느 날은 의자에서 막 일으켜다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져 머리를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일과성 뇌어혈 발작, 즉 뇌졸중이 곧 닥칠 수 있다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야간요나 요실금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약이 기억력이나 뇌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나요? 더 새롭고 안전한 약은 없나요? 사실 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미라베그론과 같은 신세대 약물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자연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하는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매우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너무 마려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규칙적인 배뇨 시간을 정하십시오. 커피, 탄산음료 또는 알코올 음료는 방광을 과도하게 자극하므로 섭취를 제한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실천하기만 한다면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억력과 명민함, 그리고 오랫동안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능력을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방금 기억력과 혼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또 다른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이는 뇌뿐만 아니라 심혈관, 혈압, 혈당, 그리고 혈중 지방까지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약이 한국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어 사람들이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때마다 영양제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뇌졸중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약물은 바로 프레드니손이나 덱사메타손과 같은 익숙한 이름을 가진 전신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룹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절염, 천식, 피부염, 루푸스 또는 면역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다면 아마도 이 약을 복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약은 효과가 매우 빠릅니다. 붓기와 통증을 줄여주고 숨쉬는 게 편해지며 단 몇 번의 복용만으로도 움직임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효과 때문에 남용되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편안함 뒤에는 매우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우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몸의 나트륨과 수분을 정체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데 너무 늦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약은 혈당 조절 능력을 교란시켜 당뇨병이 없던 사람에게도 혈당 수치를 높게 만듭니다. 약을 복용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자신도 모르게 당뇨병 환자가 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뇌와 심장혈관에 혈전이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인천에 사시던 73세 박 선생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흡연을 하거나 오염된 환경에 사는 노인들에게 흔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숨이 찰 때마다 의사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프레드니손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그 다음엔 몇 주를 사용했습니다. 점차 약이 곁에 있는 것에 익숙해지셨고 나중에는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 가서 직접 사서 계속 드셨습니다. 3월의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신문을 읽다가 눈이 흐려지고 얼굴 반쪽이 마비되더니 말을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는 제때 받았지만 그날 이후로 선생님은 더 이상 단 한 글자도 읽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손은 떨립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그저 눈물만 글썽이실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제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절대로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 감기약이 아닙니다. 만약 의사가 여러분에게 복용하라고 처방했다면 반드시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더 순한 다른 치료 방법은 없나요? 얼마나 복용해야 충분한가요? 남용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소 용량은 얼마인가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의사는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천식, 폐렴,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질환의 경우 전신에 작용하는 경고약 대신 흡입제나 스프레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신으로 퍼지지 않고 염증 부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 혈압 또는 심혈관에 미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사와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단 음식을 줄이며 녹색 채소를 늘리고 자연적인 항염증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 일주일에 최소 2-3회 생선을 섭취하십시오. 걷기, 천천히 자전거 타기,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매일 30분씩 하면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주 집에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을 일시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지식과 주도적인 자세야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절대로 작은 알약 하나가 조용히 기억 상실, 반신불수 또는 평생 가족에게 의지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두지 마십시오.